8월 22일과 8월 26일에 시드니에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아울러 9월 11일에는 캔버라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호주 부동산 전문가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대표 자스민 김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20년째 생활하고 있고 부동산 전문가로는 18년째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작부터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지금의 최대 4배, 조건에 따라서는 10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정부 발표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한 채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호주는 어떨까요? 호주에는 종부세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율이 뛰는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은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보유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드니의 시세 수백억 원의 집에 살아도 그렇습니다. 에이, 설마요, 호주도 세금 높다던데요?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 왜 이런 말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일 한국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내용과 호주의 렌텍스 제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국재정경제부 발표와 언론 보도, 그리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세무당국인 레비뉴 뉴사우스웨일스의 공식 자료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한국에 집을 두고 호주에 계신 분들, 호주에서 첫집이나 투자용 부동산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 자산을 호주로 옮기는 걸 생각해 보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 소식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주택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가 세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데요.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의 방향은 아주 분명합니다. 구윤철 부총리의 표현을 빌리면 집은 사는 것, 바잉이 아니라 사는 곳, 즉 리빙이라는 원칙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집은 보호하고 거주하지 않는 고가 주택과 다주택의 부담은 확실히 높이겠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존 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시가로 약 20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반면에 같은 1주택이라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기본 공제가 12억 원에서 오히려 9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같은 한 채인데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여기에 시가 30억 원 이상 주택은 세율 인상으로 종부세가 늘어나고 40억 원을 넘는 주택은 다주택자 수준으로 중과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올라가고 한 해에 늘어날 수 있는 보유세 상한도 직전 연도의 150%에서 200%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폐지되고 거주기간 공제로 전면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최대 4배, 언론 분석에 따라서는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국은 이제 한 채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 집이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훨씬 더 무겁게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호주는 어떨까요? 호주에서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처럼 매년 높은 보유세를 내야 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호주에도 보유세와 비슷한 성격의 세금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렌트텍스 토지세입니다. 다만 그 구조가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보유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차이를 3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주실 점 하나, 호주의 렌텍스는 연방정부가 호주 전역에 똑같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중 각 주정부가 별도의 기준과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격의 부동산이라도 어느 주에 있느냐에 따라 렌트텍스가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첫 번째 차이는 과세 기준입니다. 호주의 렌트텍스는 주택의 전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건물 가치를 뺀 토지 가치, 랜드 밸류를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50만 불인 주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렌트텍스를 계산할 때는
150만 불 전체가 아니라 주정부가 평가한 토지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전체가 아니라 각 소유자에게 배분된 토지 지분의 가치가 기준이 되는데요. 아파트의 한 필지의 토지는 수십 수백 세대가 나눠 갖는 구조여서 세대당 토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토지 비중이 큰 단독주택과 토지 지분이 작은 아파트는 랜드텍스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뒤에서 투자 전력과 연결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이는 면세 기준 트래시홀드입니다. 호주에서는 투자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랜드텍스를 내는 게 아닙니다. 각 주정부가 정한 기준 금액을 넘어야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뉴사우스웨일스 주를 예로 들면 2026년 일반 기준 금액은 107만 5천 불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안에서 보유한 과세 대상 토지가액의 합계가 이 기준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랜드텍스는 0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107만 5천 불은 매매 가격이 아니라 건물을 뺀 토지가액 기준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뉴사우스웨일스의 경우 기준 초과분에 대해 $100 더하기 1.6%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액 합계가 125만 불이면 기준을 넘는 17만 5천 불에 대해서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연간 대략 2,900불 수준입니다. 한국 원화로 약 250만 원 안팎인 셈인데요. 시가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의 한국 종부세 전망치와 비교해 보시면 부담의 결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각각의 부동산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주 안에서 한 소유자가 가진 과세 대상 토지가액을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액 40만 불짜리 투자용 부동산 세 채를 뉴사우스웨일스에 가지고 있다면 합계 120만 불을 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율 자체가 띄는 중과 개념이 없습니다. 두 채든 다섯 채든 기준은 오직 합산 토지가액 하나입니다.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토지가액 하나의 잣대로만 계산하면 되고 주를 나누어 소유하게 되면 각 주의 기준 금액을 각각 따로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투자자들이 시드니, 브리즈번, 멜번처럼 여러 주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도 이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 투자용 부동산도 시드니, 캔버라, 멜번, 브리스번, 펄스에 분산되어 있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투자용 부동산에 낸 랜드텍스는 임대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그 성격이 한국의 종부세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세 번째 차이입니다. 호주 랜드텍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집, Principal Place of Residence는 랜드텍스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시드니의 시세가 아무리 높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집이 본인의 주 거주지이며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랜드텍스는 없습니다. 집값이 2배로 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선도 없습니다. 자가주택 한 채에 실제로 살고 있는 일반 가정이라면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년 보유세 고지세를 받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이번 개편에서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부담을 가르기 시작했다면 호주는 처음부터 그 원칙 위에 제도를 설계해 놓은 셈입니다. 실거주 주택은 폭넓게 보호하고 일정 규모를 넘는 투자용 토지에만 선택적으로 과세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물론 반대쪽도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죠. 투자용 주택이나 빈 토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같은 주의 투자용 부동산이 여러 채라면 토지가액이 합산되어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거주자에게는 사실상 종부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투자자에게는 채수가 아니라 토지가액 기준으로 기준선을 넘는 부분에만 부과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가 우리의 부동산 전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호주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실거주 주택은 랜드텍스 면제라는 점이 장기 보유의 안전판이 됩니다. 한국처럼 집값이 오를수록 보유세 걱정이 커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입지의 집을 오래 가져가는 전략이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면 외국인 규제와 서차지 없이 현지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 주택까지 매수하실 수도 있고 첫 주택이라면 주별 보조금과 인지세 감면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는 토지 지분이 작아서 매매가가 비슷해도 단독주택보다 랜드텍스 기준에 훨씬 늦게 도달합니다. 신축 아파트 중심의 투자가 랜드텍스 관리 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시드니, 브리즈번, 멜번, 퍼스, 캔버라처럼 주가 다른 도시로 분산하면 각 주의 기준 금액을 각각 적용받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어느 주에 배치하느냐가 곧 세금 전략이 됩니다. 저희 오리온스타 프로퍼티가 호주 전역의 매물을 다루면서 구입부터 렌트 관리, 자산 설계까지 함께 봐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그림 때문입니다. 셋째, 한국에 집을 두고 호주에 계신 분들, 이번 한국 세제 개편의 핵심이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의 부담 강화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주에 사시면서 한국 집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앞으로의 보유 비용과 자산 배치를 한 번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양도세, 환율, 개인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두 나라 보유세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은 자산 전략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면 4가지입니다. 그 부동산이 어느 주에 있는지, 주정부가 평가한 토지가액이 얼마인지, 실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 그리고 같은 주 안에 다른 투자용 토지가 있는지, 특히 기준 금액과 세율, 면제 조건은 주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구입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헷갈리신다고 하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한국은 고가 비거주 주택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호주는 실거주를 보호하고 일정 기준을 넘는 투자용 토지에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두 나라 모두 보유에 세금이 있지만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느냐는 이렇게 다릅니다. 구독자님들의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보유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호주의 랜드텍스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의 실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호주의 부동산과 경제 소식 놓치지 않도록 저 자스민 김이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저희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가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시드니의 정기 세미나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9월 11일 금요일에는 캔버라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는 다 전하지 못하는 정보와 투자 기회를 세미나 현장에서 한 번에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약 방법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일본어 세미나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양쪽 언어로 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새로운 매물 정보나 투자 인사이트는 인스타그램 오리온스타 프로퍼티를 팔로우하시면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 카톡 채널에서 영어로 오리온스타 프로퍼티를 추가하시면 급매 매물 한정 프로모션 소식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